서귀포고등학교 강익준입니다. 온라인 수업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오늘도 힘차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현대 시기 경제적 파트를 다룰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시 187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에는 정근대 시교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도 꽤 많이 변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자국의 잉여 자본과 독점 자본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세계로의 편입은 당연히 조선에게도 꽤 많은 경제적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항과 함께 거대 자본과 정치 권력을 매개로 한 경제 침략으로 구한말 조선의 경제는 열강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의 피고름을 조금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 침략했던 그들의 행위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138쪽부터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지는 31쪽, 32쪽을 참고하여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세계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문호 개항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개항장에는요, 거류지가 설치가 되는데요. 거류지는 외국인들이 머물면서 생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당시 강화도 조약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치해법권이 인정되면서 조선인에 비해 많은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개항으로 인해 개항장을 중심으로 다시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거류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거류지 무역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 상인들은요, 개항장 십리 이내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십리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거리를 세는 단위였는데요. 현재로 보면 4km입니다. 즉 초기 일본 상인들은 부산, 원산, 인천에서 4km까지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 직후에는 이들이 조선의 내륙까지 먼 거리로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이라 불리는 중개상인인데요. 개항 직후에 조선의 중개상인들은 일본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 중 일부는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류지에서 이루어진 무역의 전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상인들의 경우 주로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하여 조선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쌀, 콩과 같은 곡식들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이 외에도 조선의 소가죽을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곡식은 일본의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또한 소가죽은 일본 군수물품을 만드는 데 핵심 원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량의 조선 쌀들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조선 내의 쌀값은 오히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버립니다. 자국의 백성들은 곡식을 구하지도 못하는데 수많은 쌀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영국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면직물들이 조선으로 들여오면서 조선 후기 발전하고 있었던 간의 수공업자들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사로만 먹고 살기 힘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 시간에 간의 수공업을 통해 면직물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곤 했는데 영국산 대량 면직물들이 국내로 유통되어 버리면서 송업자들이 몰락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진을 보겠습니다. 실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부산,
원산, 인천과 같은 개항장의 사진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세가 험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수레보다 바다나 강을 통한 수로를 통해 물자들이 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구에 큰 장시가 형성이 되었고 포구를 통해 물자와 인력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강화도 조약 초기인 개항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이 영국산 물품들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의 쌀, 콩, 소가죽이 유출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개항 직후 생계가 어려운 조선의 농민들 중에서는요, 가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름철에 생계를 위해 헐값에 미리 곡식을 판매해버리는 사례도 등장하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미국 쌀을 수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일본 상인들이 물산을 수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조선인 거간의 손을 통해 농가로부터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가서 붉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선대법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물을 예약하여 여름철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확할 때 수매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여 입도선매 방식으로 쌀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일어난 이모군란 이후에도 경제적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이모군란 직후 맺어졌던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 때문이었습니다. 개항 직후 조선이 주로 무역했던 상대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개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 이후에는 청나라와의 무역액이 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청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두 나라의 무역액이 거의 비슷해지는 지경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당시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과의 무역 비율을 알 수 있는데요. 1885년에는 청나라의 비율이 작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나라의 무역 비율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해 전쟁 직전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무역액이 비등비등해지는 상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조청 상민 수령무역 장정에는요, 청나라 상인이 백리까지 진출을 허용해준다는 내용을 조약에 담습니다. 강화도 조약 직후 일본 상인이 갈 수 있는 거리가 10리, 즉 4km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청나라 상인은 이 조약을 계기로 백리인 40km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청나라 상인들은요, 내륙 진출이 허용되게 되고 조선과 근대적인 조약을 맺었던 열강들도 최애국 대우를 들어서 백리까지 허용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시기에는요, 외국 상인들의 내지 통상이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과 최애국 대우를 계기로 허용이 되면서 개항 초기에 불을 축적했던 조선의 중개 상인인 객주, 여각, 보보상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당시 청나라 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이 점차 늘어나 상권을 빼앗겨 폐합하는 자가 많아졌다 하면서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 이후의 상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1882년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전 이후 일본은 조선과의 조약을 개정하여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서 관세권과 방공령 그리고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는데요. 본래 강화도 조약 당시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관세가 없었는데 관세를 이 조약으로 하여금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관에 의해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공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됩니다. 그러나 일본 측 요구에 의해서 최애국 대우, 즉 조선 측이 제3국에게 제공한 유리한 조약 항목을 일본에게도 적용한다. 이 최애국 대우가 인정되게 되면서
일본 상인도 내륙 진출이 허용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슬라이드의 내용이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인데요. 제9관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관세권 조항, 그리고 제37관이 지방관이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방공령 조항, 그리고 제42관이 최국 대우 조항입니다. 이렇듯 1882년에 맺어진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과 1883년에 맺어진 조일 통상 장정으로 청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두 나라의 상권 경쟁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청해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뒤에는 정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일본 쪽으로 추가 기울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열강의 경제 침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다름 아닌 아간파천 시기인데요.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선의 자주권은 상당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돈이 될 만한 조선의 대부분의 이권들이 열강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요.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 두만강 부근에는 전통적으로 엄청난 산림들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근 압록강, 두만강 산림들이 러시아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금광, 은광들이 영국과 미국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운산 금광은요. 조선 금 생산량의 4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이 금광에 손을 대려 하자 미국인들이 손을 대지 말라는 노터치에 기원을 해서 노다지라는 개념이 생겨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육로 교통망인 철도는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개설이 되는데요. 철도 부설권이라는 권리는 대륙 침략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권리가 있는 이권입니다.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모두 일본이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요,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 부지와 황무지의 개강권을 요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둔토와 국유지들 중 상당수가 일본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메가타에 의해 이루어진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1905년에 일어난 화폐 정리 사업으로 대한제국의 재정과 금융이 일본에 의해 예속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대한제국에서 유통되던 화폐인 백동화를 일본 화폐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100% 교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동화를 갑종, 일종, 병종으로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폐가 깨끗하고 보관 상태가 좋은 것은 갑종으로 100% 교환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의종이나 병종으로 구분해서 제대로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현재 은행에 가서 화폐를 교환할 때 화폐가 깨끗하지 않고 보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교환을 안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당시 화폐 정리 사업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수의 백동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조선의 농민들은요, 꽤 많은 타격을 입게 되고 민족 자본의 성장이 저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주 근본 화폐가 일본의 제일은행권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대한제국의 재정과 금융이 일본에게 장악되는 상황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그림이 화폐 정리 사업 직전 대한제국에서 유통되었던 백동화라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백동화가요, 지금 보이는 자료에 나타난 일본화폐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일본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형질이 좋지 않은 백동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상인들에게 백동화는 그냥 돌덩어리와 다름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개항 직후 정치적 격동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침략으로 인해 조선인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우리 조선 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자료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구국운동으로 여러분들 먼저 방공령을 들 수 있는데요. 방공령은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 명문화됩니다. 조선의 국내 식량이 부족할 때 지방관이 방공령을 내림으로써 곡식의 해외 유출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당시 지방 관찰사들은 황해도와 함경도 부근에서 수차례 방공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국내 쌀값의 폭등을 막고 곡식의 유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방공령을 내리기 한 달 전 일본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조선 지방관의 방공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 일은 외교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제적 방공령이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자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던 조선에서는 오히려 방공령에 대해 사과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돼 버리기도 합니다. 다음 경제적 구국 운동으로 상권 소호 운동과 이권 소호 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상권 소호 운동은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장정으로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본격화되자 중개 상인들이 상회사를 건설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상권을 지키려 했는데요. 정근대 시기에 소수의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상인들이 근대 회사를 설립해서 자본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면서 다수 상인들이 이 상회사를 통해서 외국 상인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해 나간 겁니다. 이 외에도 상인들은요, 외국인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상점 문을 닫아버리는 처시투쟁을 해 나가기도 하고요. 근대적 기선을 이용해서 물류를 전달하기 위해 해운 회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도인 한양에서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 또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외국 상인들의 침투에 대해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권소 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단체로 독립협회가 있는데 이 독립협회 활동 시기는 아간파청과 겹칩니다. 독립협회는 지역 독립협회 단체인 지회를 이용해 여론을 형성하고요. 이 여론을 이용해서 열강의 이권 요구에 대항해 나갑니다. 러시아가 요구한 부산 부근의 전령도를 떼어달라는 조차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세웠던 한러 은행에 대해 철퇴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재정 장악에 대해서도 저항을 합니다. 또한 1904년 보안에는 대한제국이 보유한 황무지가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측 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요구한 황무지가 248만 정보에 다다랐는데요. 일정부가 3,000평을 의미하기에 248만 정보라면 약 지금으로 치면 74억 7천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지금 보이는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외국인의 내륙 진출이 가속화되는 83년 조선 상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상회사를 차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수의 상회사가 설치가 되면서 외국 상인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인들은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침탈은 가속화되었고 결국 재정과 금융이 장악되는 상태로 전락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제적 구국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에 빚진 국채를 우리 스스로 갚아 일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1997년 IMF 시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20세기 말의 상황과 유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정치적 간섭이 화폐 정리 사업을 비롯한 경제적 침략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빚은 1,3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한 400조 정도라고 한다면 이만한 돈이 당시 대한제국의 빚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빚을 국민들 스스로 갚음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국가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 대구의 서상돈이라는 사람은요,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해서 국민들로부터 나라 빚을 갚을 것을 독려해 나갑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수도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30개의 국채보상소가 설치가 되어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비녀 그리고 가락지를 팔아 성금을 내자고 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양기탁과 배대리 사장으로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에서는요, 국채보상 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중들이 이를 매개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채보상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의 통가부는요, 보상금 횡령 사건을 조작해서 당시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각인을 시키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해서 배달을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횡령죄를 통해 양기탁을 구속하려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4만 명이 넘고 그리고 당시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모금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등 그 성과는 절대로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국채보상운동 취재서입니다. 1,300만 원의 빚을 2천만 민중이 모두 참여하여 담배를 끊고 조금씩 모아 갚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대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에는 3명의 동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특이한 것은 아녀자의 모습을 한 동상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1907년의 신문제가 폐지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로 가부장적 사회질서는 오히려 매우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으로 여성의 동상이 있었다는 것은 꽤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지금 보이는 자료에는 당시 국채보상운동의 여성 참여와 관련된 부인회 취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가 어째 다를리오라 하면서 자신들이 지닌 폐물들을 팔아 빚을 갚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생을 비롯한 여성들은요, 자신들의 이름도 남들에게 밝히지 못한 채 누구누구의 장모,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의 조모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참여를 합니다. 이는 독립신문 이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확대된 여성 권리에 대한 담론이 여성들 자신들에 의해 실천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보상운동에 직접 참여한 이들에게는요, 일종의 기부증을 주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자료는 국채보상운동 당시 사람들이 기부했음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애국심에 더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개항 이후부터 이루어진 일제 경제적 침략으로 인한 조선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구국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고, 우리 조선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며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공령이나 상회사 설립, 철시투쟁, 이권수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을 통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이러한 조선인들의 노력은 깊이 남아서 향후 먼 훗날 다른 운동의 발판이 되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슬라이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학습지를 보면서 앞장은 그 수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한 거고요. 중간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뒷장에 있는 읽기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